정부 출국 해제로 국경 넘는 우크라 청년들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외 탈출 허락한 이유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그는 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까?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살기 힘든 나라라고.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한국이 목숨 걸고 찾아온 희망이었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그곳에서 출국 금지가 해제된 순간 수많은 청년들이 국경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캐나다, 체코, 미국 선택지는 많았지만 그중 단 한 사람은 대한민국을 택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저를 외국인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해줬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일본인도 유럽인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진짜 대단한 나라였네.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글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고, 이 사연이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제 인생을 바꿔놓은 이 땅에서 감히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디 이 글이 누군가의 삶에 조금이라도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렉시 다첸코,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청년입니다. 올해로 28살이 되었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한 중소기업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그날 새벽 키이우의 하늘에서 들려온 굉음은 지금도 제 귀에 선명합니다. 처음엔 건물 근처에서 사고가 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고 러시아의 전면 침공이 시작되었다는 뉴스를 본 순간 전신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짐을 싸들고 지하철역으로 몰려들었고 주유소는 차량들로 장사진을 잃었고 마트의 진열대는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까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마 진짜 전쟁이 날 리가 없잖아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순진한 믿음이었습니다. 3월 중순, 저는 군의 징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IT 전문가들도 전선에 나가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저 역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울며 붙잡으셨고, 여동생은 말없이 제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전선으로 향했습니다. 전쟁의 현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동시에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미터 앞에서 사람이 쓰러지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포탄 소리에 귀가 멍해지던 그날들. 저는 매일 밤 내일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을 보내던 중 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포탄 파편에 다리를 맞았고 수술 끝에 의병 제대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다시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다시 돌아간 키이우는 폐허에 가까웠고 회사는 문을 닫았으며 친구들 중 일부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현실이 점점 더 실감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부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한 전역자 및 부상자에 대해 제한적 출국 허용을 발표했습니다. 부상으로 영구 전선 복무가 어려운 이들에게
해외에서 치료와 재정착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다시 살 수 있을까? 내가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유럽을 택했습니다. 폴란드, 독일, 체코, 리투아니아. 하지만 저는 어딘가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낯선 곳이었지만 완전히 새로운 문화와 공간에서 내 삶을 다시 정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보게 된 유튜브 영상 하나가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제목은 한국 찜질방에서 외국인이 겪은 문화 충격. 정말 단순한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외국인 유튜버가 했던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한국은 처음인데 이상하게 외롭지 않아요. 사람들이 따뜻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 옆에 있어주는 기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전쟁 이후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절망, 트라우마, 불안, 무기력.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상 속 낯선 이방인이 말한 외롭지 않다는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외국인을 받아줄까? 우크라이나 출신이면 차별을 받을까? 비자는 어떻게 발급받지? 한국에서 IT직을 구할 수 있을까? 저는 매일매일 검색을 하고 각종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때로는 구글 번역기를 10시간 넘게 돌려가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마침내 2025년 3월 1일,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 기대, 불안, 감격. 모든 감정이 뒤섞여 기내식도 제대로 삼키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 첫인상은 질서와 정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랐던 것은 입국 심사관이 제 여권을 보며 걱정 어린 눈빛으로 제게 말을 건넸다는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오셨군요. 다친 데는 없으셨나요? 그 말은 너무나 인간적이었고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서울역 근처 찜질방에서의 첫날 밤, 저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군고구마를 얻어먹었고 어떤 청년은 우크라이나 사람 처음 봐요. 잘 지내세요라고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선진국이 아닌 따뜻한 나라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아주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공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인천공항의 자동문이 열리며 들어온 찬 공기, 그러나 그 안엔 어딘가 따뜻한 조명이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에서 고요한 친절이 느껴졌습니다. 짐이 많아 무겁게 느껴졌지만 그 무게는 이미 절망이 아닌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첫날 밤 저는 서울역 근처에 있는 찜질방을 예약했습니다. 24시간 운영된다는 말만 믿었고 그곳이 얼마나 깨끗하고 편안할지에 대해서는 아무 정보도 없었지요. 전쟁터에서 얼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녹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찜질방 안의 공용 공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외국인 여행객이 옆자리에 앉았고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한국어도 어느 정도 하셔서 제 러시아어 억양을 듣고 우크라이나에서 오셨다면서요? 힘드셨죠?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갑자기 왜 제가 여기 있나, 왜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한국을 왔는지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은 곳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긴 다르게 느껴져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가장 큰 과제는 언어였습니다.
러시아어와 우크라이나어, 그리고 영어 몇 마디가 전부였던 저에게 한국어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죠. 하지만 길거리 간판, 지하철 안내, 버스 정류장, 카페 메뉴판, 그리고 사람들이 일상 대화하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쁘고 설렜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타본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환승 안내 표지판, 객차 내부의 청결, 질서 있는 승하차, 매끄러운 전자결제 모든 것이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고, 때로는 믿기 어려울 만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며 한국인 지인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언어 교환 모임에도 나갔고, 어느 날은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라고 말하니 모르는 분이 집에 남은 자투리 시간을 내어 문법을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차를 한 잔 내어주며 처음 오면 다 어렵죠. 조금씩 하면 꼭 할 수 있어요라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적이라는 사실, 그리고 아직 언어가 유창하지 않다는 약점, 비자 조건 문제 등이 종종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몇 곳에 이력서를 보냈지만 연락이 오지 않거나 면접에서 제가 가진 기술보다 한국어 능력에 대해 질문이 많았죠. 그러던 중 서울 강남의 작은 스타트업에서 일손을 찾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웹사이트 관리 및 간단한 프론트엔드 기능 수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고, 외국인 지원자도 환영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여러 날 포트폴리오를 준비했고, 제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프로젝트들을 정리했고, 한국어 소개 영상도 짧게 녹음하여 제출했습니다. 며칠 뒤 스타트업 대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올렉시 씨, 포트폴리오 잘 보았습니다. 다만 한국어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 출퇴근 가능한가요? 그리고 팀 분위기도 중요하니까 가능하다면 직접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작은 카페였고 대표님은 친절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커피 한 잔 앞에 두고 제 배경에 대해 묻고 제가 왜 한국에서 살고 싶은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기술자로서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전쟁으로 상처받은 제 마음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조금씩 치유받고 싶습니다. 대표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일단 실무부터 시작하고 한국어 실력도 같이 키우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제게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쁨을 주었습니다. 러시아 사람이죠? 그 말이 칼날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고 당황한 대표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아니요, 이분은 우크라이나 출신이고 지금 이 나라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분은 매우 책임감 있고 열심히 일합니다. 손님은 잠시 얼굴을 붉히며 미안하다고 하셨고 대표님은 저를 안심시키며 말하셨습니다. 괜찮으세요? 마음 상하셨다면 사장님께서도 따로 사과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고일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딘가서 다른 사람으로 오해받는 순간이 많았지만 그 상황에서 한국 사람이 제 편에 서준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처음 느꼈습니다. 이제 이 사실들을 바탕으로 저는 더 큰 결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정착하고 제 능력을 증명하고 제 동생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꿈을 품는 순간마다 전쟁의 상처를 조금씩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한국에 온 지 3달이 지났을 때쯤 저는 어느 정도 이곳의 일상이라는 것을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 줄을 서고 식당에서는 반찬이 무료로 나오는 문화에 익숙해졌고
편의점에서 계산을 마친 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곳이 정말 나를 받아주는 곳이라는 안도감을 조금씩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평온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일하던 작은 한식당에서 주방 보조 겸 서빙을 맡고 있었고, 그날은 유난히 손님이 많아 가게가 분주했습니다. 주방에서는 육수가 끓고 있었고, 홀에서는 한 가족 단위 손님이 예약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몇 분이세요? 라고 묻고 자리를 안내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손님 중 한 분이 제 발음을 듣더니 순간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외국인이네. 한국말 어색하네. 저는 웃으며 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에 가족 중 한 남성이 테이블에 앉으며 조금 더 크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왔어요? 그 질문이 나오자 순간 공기 전체가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도 안 되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뭐가 달라? 전쟁이나 좀 끝내고 오지.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누가 봐도 무례한 말이었지만 제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떠나온 그 전쟁터, 제가 잃은 친구들, 피난처를 찾아구 시간 동안 국경을 걸어 넘었던 기억이 파도처럼 떠올랐습니다. 그저 조용히 뒤돌아서려는 순간 식당의 사장님이 갑자기 주방에서 뛰쳐나오셨습니다. 그분은 예순이 조금 넘은 나이셨고 평소에도 저에게 우리 아들 같다고 말해주시던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손님, 여기 우리 직원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 친구는 전쟁에서 가족을 지키다 부상당하고 한국까지 혼자 온 사람이에요. 그런 말은 너무합니다. 순간 그 자리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게 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가족 중 다른 분이 죄송합니다. 아버지라며 그 남성을 말렸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하지 않고 가게를 나갔고 저는 손이 덜덜 떨려 숟가락도 제대로 들 수 없었습니다. 일이 끝난 뒤 사장님은 제게 라면을 끓여주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제 앞에 놓으시며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친절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 중에는 당신 같은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도 많아요. 나는 당신이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요. 정말이에요. 그 말에 저는 그만 울어버렸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울지 않았던 제가 이 한마디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과연 저를 받아줄 수 있는가? 여기서 저는 진짜로 살 수 있을까? 이곳에서 저는 이방인으로만 머무는 게 아닐까?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 날 아침 도착했습니다. 식당 문을 여니 전날의 소란이 소문이 난 듯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셨고 그중 어떤 어르신은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당신 눈빛을 보는데 마음이 아프더군요. 우리 손자 같아서 그래. 잘 왔어요, 한국에. 여기 사람들은 생각보다 따뜻해요. 그리고 다른 분은 포스트잇 한 장을 건네주셨습니다. 거기엔 삐뚤한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 종이는 지금도 제 노트북 안쪽에 붙어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꺼내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몇 주 후, 저는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열리는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10명 남짓한 외국인들이 모여 한국어를 배우는 자리였는데, 거기서 저는 또 다른 기적 같은 인연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시리아에서 온 유학생, 몽골에서 온 간호조무사, 베트남에서 온 주부, 그리고 저처럼 전쟁을 피해온 카자흐스탄 출신 청년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모국어를 가르쳐주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공통의 땅에서 두 번째 삶을 시작한다는 연대감으로 깊어졌습니다. 수업 말미에 선생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땅의 일부가 되어가는 중이에요. 여기서 새로운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 말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마무리하며 제 자신에게 가장 먼저 묻고 싶은 말은 지금 행복하냐? 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예전에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던 날, 제 마음속 모든 나무가 잘려나간 듯한 기분이었고, 그 후로는 삶이 아닌 생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너무 먼 이야기, 어쩌면 다시는 내 것이 될 수 없는 단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나서 걷고 사람을 만나고 말하고 웃고 일하고 꿈을 꾸는 지금은 그 단어를 조심스럽게 다시 입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지금 행복합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여전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언어 장벽은 존재하고 문화적 차이도 간간히 마주합니다. 종종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행정적인 불편을 겪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아직도 제가 언제 떠날 사람처럼 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저를 이곳에 머물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사람입니다. 기억에 남는 사람이 많습니다. 식당 사장님, 포스트잇을 건네주신 단골 손님, 지하철에서 무거운 짐을 들어주던 아저씨, 도서관에서 한국어 문법을 다시 설명해주던 자원봉사자 선생님, 그리고 매주 저를 기다리는 한국인 친구 지수. 지수는 저보다 2살 어리고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우연히 언어 교환 앱에서 만나 같이 커피를 마시며 한국어와 영어를 주고받기 시작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어느 날 그녀가 제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올렉시 씨는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그 긴 시간을 견디고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하고 한국을 이렇게 사랑해주는 것도 멋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이상하게도 한국이 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수와 함께 동대문 시장에서 한글로 된 옷을 고르다가 저는 한국 이름을 하나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올렉시 김. 김이라는 성은 저를 따뜻하게 대해준 식당 사장님의 성을 따온 것이고 그분께서는 농담 반 진심 반으로 너 이제 우리 가족이다. 우리 김씨야라고 말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으로 김올렉씨 혹은 올렉시 김이라는 이름을 품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작고 하찮은 상징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이 나라에 뿌리를 내리겠다는 작지만 진심 어린 다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정식으로 한국의 한 스타트업에서 정규직 개발자로 채용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팀 회의도 이제는 한국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급여의 일부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부모님과 여동생에게 송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무부의 특별 인도적 체류 연장 제도를 통해 제 여동생도 한국에 초청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게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한국 땅에서 다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여동생을 데리고 한국의 밤하늘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할 겁니다. 이곳은 우리에게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야. 이곳은 우리가 다시 태어난 나라야. 가끔은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골목들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 간판, 이 사람들, 이 냄새, 이 공기.
이 모든 것이 지금은 저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한 장의 찜질방 티켓, 한 그릇의 라면, 한 장의 포스트잇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여정이었고, 저 역시 처음에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한국을 택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저를 안아준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이방인으로 보일 수 있는 외국인이 있다면 그 안에도 수많은 이야기와 상처,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은 저에게 두 번째 인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나라에 첫 번째 충성을 바치고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는 한국 국적도 신청하고 싶고, 앞으로 제가 가진 기술과 열정을 이 사회를 위해 쓰고 싶습니다. 언젠가 어떤 한국 아이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올렉시 아저씨, 왜 한국에 오셨어요? 그때는 전쟁이었단다. 근데 한국이 나를 지켜줬어. 그래서 나는 여기서 새로 태어났지.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숨 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